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권만길인의 싸전이 쇳불고개로 이사를 서둘렀다. 아침 일찍이거니 권만길은 그의 형님 권대길한테 들러 함께 이사를 가자고 하였으나 권대길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자기네만 짐을 옮기는 것이었다. 한 집에 붙어있는 아우가 이사를 가는데도 권대길은 술청에 파리채를 들고 앉아 있으면서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권대길의 아낙만이 설거지도 하지 않고 아우네 집에 가서 일을 도왔다. 마파리들이 줄을 서서 이삿짐을 실어 나가자 이내 집안이 쓰렁하게 텅 비어버렸다. 형제가 함께 사는 이 집은 방이 셋씩이나 딸린 3칸짜리 가게 말고도 4칸 겹집에 널찍한 안채가 있었는데 집 주인인 아우 권만길이가 가게 2칸과 안채를 차지하고 형 권대길이는 가게 1칸에 가게에 딸린 고막만한 방 2칸을 쓰고 있었다. 아이고, 형님네만 사시면 넓어서 좋겠네요. 마지막 부엌 살림을 챙기면서 권만길 처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큰집 식구들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이 홀가분하고 개운해서 좋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여태껏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차마 내색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아왔던 터였다. 색다른 음식을 해먹으려 해도 마음이 쓰였고 유행되는 새 옷만 해 입으려고 해도 형님네 식구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었다. 더구나 형님네가 한 집 가게에서 주막을 내고 있다는 것이 늘 창피하여 떳떳하지가 못하였는데 이제 멀리 뚝 떨어져 살게 되니 훨훨 날 것만 같았다. 그래, 남편이 이번에도 형님네랑 함께 쇳불고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처럼 찜찜해 있던 판인데 되레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니 고집쟁이 아주버님한테 큰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새 식구가 이 안채를 다 쓰셔요. 한 사람이 2방을 차지해도 방이 남아 돌겠구만요. 권만길 안악은 오달진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녀는 부엌에서 금간 간장그릇, 종부라기 하나까지도 남겨놓지 않고 깡그리 챙기며 말했다. 아,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우리만 살기에는 너무 적적이요. 동생네랑 한 집서 사니까 든든하고 좋더만 떨어져서 살면 적적하고 의지 없어 어쩔고. 순영이 어머니는 아우네와 떨어져 살기가 섭섭했다. 아이고, 형님도 참 같은 재물포 바닥인데요 뭐. 권만길의 안악은 끝내 함께 이사를 가자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나저나 동생네는 고대광실 같은 새집 지어나가니 좋겠구먼. 듣자니 이 집을 비울 날도 열흘도 못 남았다는데 우리는 어찌할까?
곤대길에 처 순영이 어머니는 부엌 바닥을 쓸다 말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형님돈, 설마 사는 사람을 쫓아내기 하겠어요? 뭐 우리야 어차피 새 집을 지어놨으니 집을 순순히 비워주지. 어디 그러나요? 아주버님 그 집이면 버틸 수 있을 겁니다요. 순영이 작은아버지가 일본 조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놨다고 하니까 형님네는 차라리 잘 된 거죠 뭐. 권대길 처는 아우네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는지 그제야 씁쓸하게 웃었다. 부엌 살림에 잡동사니를 실은 마지막 마바리가 떠나자 권만길래 부부는 쓰렁하게 빈 집의 마당에 마주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권만길은 형님네를 남겨둔 채 떠나기가 못내 마음이 아픈지 아침부터 찜부럭한 얼굴이었다. 먼저 가소. 가는 길에 형님한테 꼭 들러봐. 권만길이가 뒷짐을 지고 빈 집안을 휘둘러 보며 그의 아낙한테 말했다. 아이고 기왕이면 함께 갑시다요. 나는 형님하고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먼저 가래도. 권만길은 아내를 향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남편의 성깔에 권만길 나낙은 금세 파르르 해서는 남편을 향해 눈을 흘렸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요강을 들고 쇠불고개 새 집의 안방 한가운데 놓아두고 이삿짐을 챙기기 위해 돌아온 후 여태껏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속이 뒤집히려고 하였다. 따라오시지 않겠다는 형님한테 왜 그리 마음을 써사시오? 잔소리 말고 얼른 가봐. 남편의 내던지는 듯한 목소리에 권만길의 아낙은 하는 수 없이 비칠비칠 물러서더니 대문 옆 화단에서 잎떨기가 피어나는 수국꽃나무를 뽑아들고 집을 나갔다. 권만길의 아낙이 헐쩍 열어젖힌 대문을 나가는 것과 거의 같은 시각에 이웃에 사는 권만길의 친구 김덕기가 추레하게 차려입은 농사꾼 차림에 나이가 지긋한 사내와 함께 마당으로 들어섰다. 쇠불고개 새 집으로 찾아갈까 하다가 이리로 왔네. 키가 작고 깡마른 김덕기는 권만길이가 서 있는 마당 한가운데로 지시지시 들어서며 버릇처럼 킁킁 코를 불어댔다. 권만길은 김덕기를 한번 흘끗 내다볼 뿐이었다. 김덕기는 권만길이와 같이 주안서 살다가 농토가 철도 부지로 흡수되어 버리자 재물포로 나왔는데 이번에 일본 조개를 넓히는 바람에 다시 짐을 옮기게 되었다. 권만길은 김덕기가 무슨 일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는가를 거울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탐탐치 않은 눈빛으로 그를 대했다. 쇠불고기에 지은 쇠집이 대궐 같더만. 김덕기는 약간 비아냥거리듯 말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비굴하리만큼 찐득거리는 미소를 가득 담고 있었다. 그래, 덕기 자네는 어디로 옮기는가? 권만길은 파릇한 감나무 잎 사이로 맑게 펼쳐진 하늘을 보며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실은 그 때문에 자네를 찾아왔구만. 김덕기의 말에 권만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힐끗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김덕기를 따라온 50안팎의 추레한 농사꾼을 눈여겨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인사시오. 김덕기가 농사꾼 차림을 돌아보며 말하자 농사꾼 차림이 권만기를 향해 허리를 굽적거렸다. 빚인가? 권만길이 김덕기를 보며 물었다. 여기 만수동 사는 우리 당숙볼 되는 분이시네. 만수동이라면 권만길이의 고향인 주안에서 두어 마장 떨어진 곳이었다. 권만길은 그제서야 낯선 영감이 그를 찾아온 까닭도 어림할 수 있었다. 만길이 자네가 성주에 갖고 이사를 가는 쇠불고개에 정거장이 생긴다며? 김덕기는 속이 아린 것을 참고 권만길의 비유를 맞추려고 희죽거리며 너름새를 떨었다. 글쎄 그렇다누만. 좌우당간에 재수 없는 놈은 개똥밭에 넘어지고 재수 좋은 놈은 콩고물에 넘어진다더니 자네야말로 콩고물이 아니라 사금밭에 넘어졌구먼 그랴. 재수에 옴이 붙었는지 이놈의 신세는 애면 걸면 갈치 꽁댕이만한 보상금 받아갖고 집 한 칸 장만했더니 그것마저도 조개로 들어간다고 쫓겨나게 생겼으니 원. 김덕기는 목구멍에서 가래침을 울거내 땅바닥에 탁 뱉어내며 권만기를 보았다. 하기야 김덕기의 말 맞다나 권만길 그 자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근자에 들어 그의 운수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그가 재물포 바닥에 나와서 대불호텔의 주인이며 일본인 부자인 호리리끼따로를 날아 양곡 수집과 고리대금업을 도와주며 힘을 펴고 살 수가 있게 되었거니와 역시 호리씨의 귀뜸을 받아 쇠불고개에 새 집을 지었는데 호리씨의 말대로 집 근처에 정거장이 들어선다고 하지 않는가. 실은 이참에 재물포에다가 지물전을 낼까 해서. 김덕기는 말끝을 흐리며 권만길의 눈치를 살폈다. 지물전을 내겠다고? 왜? 안 될까? 안 될 거야 없지. 각처에서 사람들이 밀려드는 판이라 전을 벌여놨다 하면 되게 돼 있지. 그래서 말인데. 김덕기는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지싯지싯 권만길 눈치만 살폈다. 헌데 재물포 바닥에 지물전을 내자면은 전빵도 얻어야 할 테고 못해도 자본이 100원 하나는 있어야만 할 거로구만. 아이 참 그래서 말인데. 돈을 변통해달라 이거로구만 그려. 그렇지 그렇다네. 호리씨한테 청을 넣어보면 어쩔까 해서 말일세. 안 되겠는가? 뭐 안 될 거야 없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당숙을 모시고 왔다네. 호리씨한테 100원을 빌리자면은 단마지기 문서를 만들어야겠는데. 단마지기식이나? 김덕기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의 당숙이 되는 사람을 얼핏 보았다. 서머지기 문서로는 안 되겠소? 김덕기의 당숙이 권만기를 향해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지물전은 덕기 자네가 내는 겐가? 아니면 당숙 되시는 분이 내시는가? 권만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돈은 당숙이 되시고 운영은 내가 하는 걸세. 이문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말일세. 김덕기의 말에 그의 당숙되는 남자가 동의를 표하느라 고개를 서너 차례 끄덕였다.
100원이면 한 달 이자가 10원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권만길이 김덕기의 당숙을 보며 묻자 턱끝이 휘움하게 밖으로 굽은 농사꾼 영감은 말없이 김덕기를 바라보았다. 거야 알고 말고. 김덕기가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돈은 언제나 쓸라는가? 권만길이가 김덕기를 보며 물었다. 빠를수록 좋겠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판이니 점포를 미리 얻어놔야 할 것이 아닌가. 김덕기에 당숙되는 사람이 김덕기를 보며 말했다. 돈은 당장에 소용된다면 문서를 만듭시다. 권만길은 김덕기를 제쳐두고 땅임자인 김덕기의 당숙과 상대를 할 요량으로 턱짓으로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보이며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지필무기 이삿짐 속에 묻혀가 버렸는지라 하는 수 없이 형님네 주막에 가서 문서를 만들 생각은 것이다. 그들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권대길이 파리채를 잡고 나무 좌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아우님과 떨어져 살게 돼 섭섭하시겠습니다요. 주막에 들어서자 김덕기가 김대길을 향해 인사말을 하였다. 권대길은 동생의 얼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걸레 쥐어짜는 얼굴로 김덕기에 당숙되는 사람만 얼핏 쓸어볼 뿐이었다. 김덕기에 당숙되는 사람도 권대길과 눈이 마주치자 어디서 몇 번 만난 적이 있긴 한데 아름아름 기억이 뇌리에서 잡히지 않는 얼굴로 고개만 갸웃거렸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구만. 김덕기에 당숙되는 사람이 김덕기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만길이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하고 김덕기가 그의 당숙되는 사람한테 말한 다음 형님, 만수동 사시는 제 당숙 되시는 분입니다요. 하며 두 사람을 각각 소개시켜 주었다. 참. 그렇구먼. 주한사는 권서방이로구먼. 김덕기에 당숙되는 사람은 기억의 실구리가 가까스로 풀렸는지 반가운 얼굴을 하고 우르르 권대길의 가까이로 내닫다시피 하더니 권대길의 두 손을 움켜잡고 흔들어댔다. 권대길은 여전히 걸레 쥐어짜는 얼굴로 김덕기에 당숙되는 사람이 손을 잡아 흔드는 대로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아시는 사이로구만요. 김덕기가 그의 당숙을 보며 물었다. 알다마다. 이북의 권서방. 나 만수동 사는 김계동이여. 알아보겠는가? 그제야 권대길은 빙긋이 웃었다. 그러나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서 있기만 하였다. 그 사이에 방으로 들어간 권만길이가 계다래상에 지필묵을 받쳐들고 나왔다. 이리 오시오. 권만길이가 먹을 갈며 김덕기에 당숙되는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제야 김덕기에 당숙되는 김계동은 김대길의 손을 놓고 권만길 쪽으로 지싯지싯 다가왔다. 함자를 어떻게 쓰시오? 김계동이가 권만길의 맞은편 좌판에 앉자마자 권만길이가 붓에 먹을 묻히며 물었다. 갑옷 개자에 한 가지 동이네. 김덕기가 대신 말해주었다. 단마지기짜리 논빼미가 있나요? 권만길이가 다시 묻자 김계동은 쓰렁한 얼굴로 김덕기를 보았다.
서마지기로는 안 되는가? 김덕기가 애원하는 얼굴로 권만기를 보며 물었다. 이 사람이 시방 덕기 자네 호리씨 성질을 몰라서 그러네. 그 사람 말이지 송곳으로 맞박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올 사람이 아니란 말이여. 내 돈을 내어줌사 자네와 나 사이에 이까지 문서는 쥐랄맞다고 만들겠는가. 다 가늠이 있어서 그러네. 권만길은 붓끝에 여러 차례 먹물을 묻히며 말했다. 권만길의 말에 김덕기는 난처한 얼굴로 그의 당숙과 권만길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김덕기가 그의 고향 친구 권만길한테 돈을 좀 변통해 달라고 청을 넣은 것은 벌써 두서너 달 전부터였다. 그러나 김덕기의 형편으로 저당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훤히 알고 있는 권만길은 호리씨의 핑계를 대어 번번이 개벼룩 털듯 하였다. 권만길이한테 몇백 원쯤 쉽게 변통할 재력이 없는 바 아니지만 날탕 불알 두 쪽만 차고 있는 김덕기한테 돈을 차용해 주는 것은 호랑이에게 개 구워주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매정하게 거절을 해버린 것이었다. 권만길은 그러면서 말끝마다 저당을 잡히라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김덕기는 만수동으로 그의 당숙벌 되는 집안 어른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하여 계명바람이 부는 재물포에 장사만 벌였다 하면 돈을 갈퀴질 하듯 벌 수가 있으니 미천을 좀 대어 점포를 내자고 꼬드겼던 것이다. 숯은 달아서 피우고 쌀은 세어서 지을 만큼 인색하고 털 뽑아 제 구멍에 박을 만큼 융통성 없는 김계동은 논 서마지기만 저당 잡히면 지물전을 낼 미천을 변통할 수 있다는 덕기의 말만 믿고 여신여시 따라왔는데 다섯 마지기를 잡히라 하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찜찜한 기분이 되어 있었다. 다섯 마지기 한 뱀이가 없으면 두 뱀이라도 괜찮아요. 권만길이가 재촉하듯 붓끝을 벼루 바닥에 돌리며 말했다. 이 사람아, 장사를 할 사람이 마음이 왜 그리도 대나무 쏙같이 꽉 맥혔는가. 마음을 크게 먹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네. 저 덕기 당숙님, 재물포에 지물전만 냈다 하면 돈 버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요. 염려 마시고 다섯 마지기를 제피시오. 까짓것 한 1년 벌어서 본 좀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요? 권만길은 그러면서 김덕기만 아니라면 자기가 지물전을 내볼까 한다고까지 하였다. 아이고, 할 수 없구나. 장구뱀이 서마지기 하고 통샘거리 두 마지기를 제피지. 김계동의 말에 권만길이와 김덕기가 함께 안도의 미소를 떠날렸다. 자, 그러면 1년 기한으로다가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요. 그러면서 권만길은 백지위의 붓끝을 움직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써왔던 대로 차용 저당 문서를 작성하였다. 내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오. 권만길은 붓을 놓고 큼큼 헛기침을 토하였다. 차용 저당 문서라. 경기도 주안 사는 김계동은 현금 100원을 차용하고 장구뱀이답 서마지기와 통샘거리답 두마지기를 저당하며 별리는 1알이고 기한은 1년이니 기한이 넘도록 원리금을 상환치 않을 시
김계동은 상기 5마지기의 답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 권만길이 스스로 작성한 차용 저당 문서를 소리내어 읽고 난 뒤 김계동의 앞에 놓았다. 그러자 까막눈 김계동은 문서를 집어 대충 훑어보더니 김덕기 앞으로 내밀었다. 길미 이자는 매달 금음날에 갚기로 허세. 김덕기가 문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거야 돈 가져간 날로 해야지. 가만히 있자. 오늘이 20하루니깐. 그래, 돈은 언제 가져가려나? 돈이야 오늘이라도. 인장 가져오셨나요? 인장만 가져오셨다면야 인장 찍고 시방이라도 가져가시죠 뭐. 권만길이가 김계동의 인중에 찍힌 콩알만한 까만 점을 들여다보듯 하며 말했다. 인장이야 가져왔지요. 김계동은 조끼 주머니에서 히치히치 닳고 실밥이 터져 너덜너덜한 비단천의 낡은 쌈지를 뽑더니 썰억초 사이에 파묻혀 있는 손가락만한 새 인장을 꺼냈다. 인장 찍으시고 돈 가져가셔요. 권만길은 문서를 김계동의 앞에 펼쳐놓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이름이 쓰여 있는 끝을 가리켰다. 인저요. 김계동이가 어디에다 인장을 찍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자 김덕기가 그의 당숙 손에서 인장을 받아 차용인 김계동이라 쓴 한 가지 동자 밑에 꾹 눌렀다. 김덕기가 인장을 찍자 권만길은 문서를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검정 가죽 지갑을 꺼내 마치 김덕기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둔 것처럼 1원짜리 지전 100장 묶음을 김계동 앞에 놓았다. 쌀이째 너머에 사는 박주사 줄 돈을 드리는 것이다. 권만길의 말에 김계동은 앉은 채로 허리를 굽히며 좌판 위에 놓은 돈다발을 들어 김덕기의 손에 쥐어주었다. 권만길이가 돈다발을 꺼내놓은 것을 멀찌감치 앉아서 힐끔힐끔 훔쳐보고 있던 그의 형 권대길은 심히 못마땅해 하는 얼굴로 억지 가래침을 울거내어 술청 바닥에 칵 뱉더니 털매기 씨는 발로 쓱쓱 문질렀다. 권대길이가 알기에 요즘악 그의 동생 권만길은 영락없이 외놈들 흉내를 내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호리 씨한테부터 고리대금을 알선해 주더니 이제 와서는 직접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터였다. 말로는 호리 씨한테 다리를 놓아줄 뿐이라고 하였지만 기실은 권만길이 자신의 돈으로 고리대금을 놓고 저당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저당 문서를 받아낸 논만도 얼추 여러 섬지기가 넘었다. 날탕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들은 일할 고리채를 쓰고도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옴실하게 저당 잡힌 농토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었다. 을에 그렇거니 할 뿐 관돌 배알키로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저당 잡힌 농토를 제값에 넘겨주려는 이 끝도 계산하지 못했다. 저당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인장까지 찍어주었으니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는 날엔 어김없이 자기 농토가 아니거니 하고 아린속 끙끙거리면서도 군말 없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런 순진한 농사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마음 놓고 고리대금 놀이를 할 수가 있었다. 권만길이가 김계동한테서 받은 차용 저당 문서를
당장이라도 일본인 호리에게 가져가면 150원은 넉넉히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저당 기간 1년이 넘은 뒤에는 200원까지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이었다. 권만길은 가만히 앉아서 50원의 거액을 벌게 된 셈이었다. 그 무렵 계양지에서는 일본인들이 농토를 사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되도록이면 춘궁기를 이용하여 농사꾼들한테 고리대금을 주었다가 상환기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저당 유실된 농토를 소작에 붙여 미국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니 가난한 농사꾼들은 일시에 농토를 잃고 소작인이 되고 말았다. 약삭빠른 일본인들은 한국의 농사꾼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보릿고개에서 가을에 이르는 시기이며 농기구 구입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가의 식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고리채를 얻어 가까스로 춘궁기를 넘긴 농사꾼들은 뼛속에 땀방울이 괴도록 죽자 살자 농사를 지어봤자 고리로 쓴 빚을 갚기는커녕 당장 겨울 한철 식량도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고리로 빌려 쓴 원금을 갚는 농사꾼들은 4, 5할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은 모두 저당 잡힌 농토를 유실당하고 말았다. 이것을 손금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는 일본 미국 상인들은 너도 나도 시세워가며 농사꾼들한테 고리대금을 놓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일본 안에까지 널리 알려져 토지 탈취의 방법으로 선전되기까지 하였다. 조선에서 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여도 물론 의외로 싸게 점령할 수 있음이 틀림없으나 이보다 더 한층 편리하고 싸게 토지를 점령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저당 유실이라는 것이다. 토지 저당 사업은 전당포와 함께 조선에서는 가장 유리한 사업이며 그 유리한 데 대해 위험도 극히 적으므로 다소 자본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방법에 의하여 점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였다. 원래 저당해야 할 빈곤한 사람들이므로 일단 저당한 이상 이를 반환받는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거의가 저당 유실이 되어 대주의 사복을 채우는 것이 상례이다. 대다수의 대주도 역시 기한이 차면 곧 유실물을 탈취할 수 있도록 미리 매도 증서를 써 받고 연후에 그 실가의 3분의 1 정도를 대부한다. 기한은 대체로 짧으면 6개월이나 때로는 3개월 이내로 하는 것도 있다. 이 식은 부산 부근에서 150관문, 1관문은 일본 1원 반, 이하는 월 5부, 200관문 이상은 월 3부이며 가장 심한 것은 10관문 이하로 매 5일에 2부를 취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고리이므로 일단 저당에 넣으면 그 토지는 도저히 다시 소유자의 손에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한국의 농토를 고리대금의 저당 유실로 탈취하는 것을 기업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더욱 간악한 것은 이와 같은 일본인의 빌붙어서 일본인들 흉내를 내며 농사꾼들을 울리는 조선 사람들인 것이다. 일본인들의 고리대금에 의한 토지 침탈은 청일전쟁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개항일에 내륙 지방에까지 깊숙이 발을 붙인 외국의 장사꾼들은 주로 일상과 청상들이었는데 청상들은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큰 미움을 사지 않았으나 일상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사기와 횡포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청상들을 상대하려고 하였다. 약삭빠른 일상들은 청상들과의 경쟁을 피하고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썼다. 그래서 일상들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피하고 도처에서 대금업을 하였다. 그들의 거르지에는 매 정마다 전당업자들이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제물포에만도 10군데 이상 전당국이 있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전당국 간판을 내걸고 돈놀이를 하였으며 주로 농사꾼들이 땅을 잡히고 돈을 빌려 썼다. 그러던 것이 청일 전쟁이 끝난 뒤부터는 일본에서 자본가들이 대거 건너와서 전국 주요 농산 지역의 토지 매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이와사키, 호소가와, 오오쿠라, 가와사키 같은 일본 안에서도 쟁쟁한 자본가들까지 바다를 건너와 토지를 대대적으로 매입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자본가들은 일본인과 조선 사람을 집사로 쓰고 고리대금을 통한 토지 침탈과 함께 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토를 사들였다. 그런 판이라 권만기리가 갖고 있는 저당문서를 당장이라도 일본인한테 가지고 가기만 하면 두둑한 이윤을 붙여 돈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권만길은 싸전을 내고 있으면서도 기실은 호리 씨의 집사 비슷한 일을 보고 있는 터였다. 그가 그동안에 호리 씨한테 돈을 갖다가 농사꾼들한테 고리를 놓고 저당문서를 가져다 준 것만도 수백 두락이 될 것이다. 호리 씨는 전당국 간판을 걸지 않고서도 권만기를 통해서 많은 농토를 매입하고 있었다. 전당국 간판을 내건 다른 일본인들은 토지를 저당 잡힐 때 반드시 매도 증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호리시마는 매도 증서가 아닌 저당 문서만으로도 돈을 대부해 주었다. 그것은 저당 문서만 가지고도 기한만 넘으면 얼마든지 저당 잡힌 토지를 차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계동이와 김덕기가 일금 100원을 받고 권대길의 주막을 나서자 권만길은 잠시 멈칫거리고 있었다. 그는 형인 권대길에게 무슨 말을 할 듯 머뭇거렸는데 권대길의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일그러져 있는지라 잠시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형님, 언제라도 쇠불국에 저희 집으로 오셔요. 점포 한 칸 오고 방 둘은 비워두겠으니까요. 권만길이가 형의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걱정은 말거라. 내 걱정 말고 너 부자 될 궁리나 하려무나. 권대길은 동생의 얼굴은 보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외로 꼬고 앉아서 비아냥거렸다. 형님이 농사를 짓고 싶으시면 하시라도 한 연한문 맞이기는 떼어주었어요. 권만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추어온 바를 털어놓았다. 남의 초상술에 건주가 부르기 싫대도 그러는구나. 모래밭에 혀를 박아도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요새 내가 하는 짓거리는
배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이나 진배 없어. 뻗어가는 칙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애자한 농사꾼들 등치고 간 내어 먹는 너를 보면 치가 떨려. 그러니 내 걱정은 말어. 권대길은 언성을 높이며 아우를 나무람하였다. 생각 같아서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한바탕 퍼붓고 싶었지만 그러는 형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만길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구멍에 쇠작대기 같은 것이 뻗질러 오는 것을 참고 말았다. 형님도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법이라오. 서당에서 대기대용이라는 말 배우지 않았나요? 큰 기회를 잘 이용해야 성공을 하는 법이라오. 어디 이만한 기회가 또 온답니까? 물론 저도 언제까지나 이러고 싶지는 않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랬다고 한미천 잡은 뒤에는 저도 조선 사람 구실을 할 터이니 두고 봐요. 권만길은 그의 형을 똑바로 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시방이 내 돈 버는 기회란 말이로구나.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기회란 말이냐. 그러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했는데 왜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생각은 못하노? 아이고, 형님은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을 사람이니 내 말이 안 통할 거요. 성인 군자도 시속을 따른다는데 형님은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세상 돌아가는 판속을 모르시오?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너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새 힘은 새 힘이고 새 힘은 새 힘이니 나는 새 힘이고 너는 쇠 힘이다. 새가 어찌 소의 마음을 알겠노?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아. 쇳불국에 새로 이사간 집 점포도 방도 비워둘 것도 없고. 권대길의 말에 아우 만길은 한동안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형을 바라보더니 술청을 나가려고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시공서 하야시 순사가 불쑥 주막으로 들어서다가 마주쳤다. 곤상, 여기 있었습니까? 하야시는 두 손으로 권만길의 가슴을 떠밀다시피 하여 주먹 안으로 들어서며 희죽희죽 웃었다. 하야시 순사님께서 어쩐 일이오? 권만길은 뜻밖이라는 듯 놀라는 얼굴로 하야시와 그의 형 얼굴을 번갈아가며 살폈다. 권만길은 그의 형이 순영이한테서 하야시가 그녀를 못살게 집적거린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는 터이므로 약간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곤상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야시는 말을 하면서 힐끗힐끗 여전히 표정을 구긴 채 외면을 하고 앉아있는 권대기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곤상과 하야시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문이다. 그러시면 밖으로 나가시죠. 아니문이다. 여기가 좋습니다. 곤상의 형님도 있으니 여기서는 이야기노 합시다. 그러면서 하야시는 좌판에 걸터 앉았다. 권만길은 하야시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는가를 뻔히 알고 있었는지라 입장이 난처해졌다. 누구보다도 그의 형님인 권대길이가 하야시에 대해 달갑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터에 그런 하야시가 눈치도 없이 끄덕끄덕 찾아온 것에 대해 내심으로는 불안하기까지 하였다. 마침 곤상 형님 순영씨 아버지도 계시니 좋습니다. 하야시의 입에서 딸 순영이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찜부럭한 얼굴로 앉아있던 권대길이 얼핏 고개를 돌려
낚싯바늘처럼 갈고리진 눈으로 하야시를 쏘아보았다. 권만길은 더욱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하야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생각으로 잠깐 우리 집으로 가셔서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자 나갑시다 하고 하야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니문이다. 순영씨 아버지 있는 데서 이야기합시다. 하야시는 권대기를 향해 연신 칙칙한 살의 미소를 애써 보내며 좌판에 앉았다. 아무래도 하야시가 그의 말대로 밖으로 따로 나와 줄 것 같지가 않자 권만길이도 개똥 밟은 얼굴로 엉거주춤 마주 앉았다. 작은 권상은 이사를 가고 순영씨 아버지 큰 권상은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야시가 권만길에게 물었다. 아직은. 권만길은 멀찌감하기 술청 구석에 앉아 아예 외면을 하고 있는 권대기를 흠칫거려 시선을 느렸다 조였다 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린다. 하야시는 하품을 토하듯 짧게 입을 열고 앉은 채 고개만 돌려 술청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큰 권상이노 이사 가지 않아도 괜찮도록 하야시가 협조노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이야. 실은 호리 사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권만길은 여전히 권대길의 눈치를 살피며 혀끝에 침을 튀겨대며 말했다. 너 그 줌은 걱정이노 안 해도 되문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야시는 잠시 말끝을 흐리며 마주 앉은 권만길의 표정을 살핀 후 권대기를 볼 수 있게 옆으로 돌아 앉았다. 그런데 하야시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미적거렸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아니문이다. 순영씨 말이문이다. 하야시의 입에서 다시 딸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권대길의 낚싯바늘처럼 날카롭게 휜 시선이 하야시의 얼굴을 갈퀴질하듯 훑어내렸다. 그러자 권대길의 그런 시선을 의식한 하야시는 살그 웃음을 더욱 짙게 연기처럼 뿜어 날렸다. 권만길은 하야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계속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순영 씨와 이 하야시의 일이문이다만. 권만길은 갑자기 숨을 쉬기가 답답해졌다.